딸 따라 한국 온 호주 부부 6개월 만에 한국인 되겠다고.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래든 맥도널드입니다. 올해 65살이고 아내 펜넬로피와 함께 호주 멜버른 외곽에서 40년간 목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저 TV에서나 보던 먼 나라였으니까요. 딸 스칼렛이 대학을 졸업하고 멜버른에서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어느 날 스칼렛이 저희 집에 와서는 갑자기 한국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글로벌 IT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일한다니요. 하지만 스칼렛은 진지했습니다. 이미 비자 신청도 끝냈고 한 달 후에 출국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펜넬로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28살 딸이지만 여전히 저희에게는 소중한 막내딸이었거든요. 스칼렛은 저희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걱정이 됐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거기서 우리 딸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젊은이들이 우리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오고 분단된 나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위험한 곳이라는 막연한 인식뿐이었습니다. 딸이 떠난 후 한 달 동안 저와 아내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국제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지만 목소리만으로는 딸의 진짜 상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스칼렛은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생각보다 좋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40년간 목장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던 저에게 해외여행, 그것도 아시아 여행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을 혼자 그 먼 곳에 둘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죠. 결국 저희는 3개월 관광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목장 일은 신뢰하는 직원에게 맡기고 생전 처음으로 아시아 땅을 밟기로 한 것입니다. 출발 전까지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안 통할 것 같고 음식도 입에 맞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데리고 호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호주에서 13시간을 날아온 피로감도 잊을 만큼 놀라운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공항 내부가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습니다.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각종 편의시설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화장실이 깨끗한 것에 감탄했습니다.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물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걸 보고 아내와 함께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입국 심사도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심사관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관광 목적이라고 하니 바로 통과시켜줬어요. 40년 전 호주에 처음 이민 왔을 때보다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지하철을 타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역이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일 줄 몰랐거든요. 멜버른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본 한국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보고 도움을 주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스칼렛이 일하는 강남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뉴욕의 맨해튼 못지않았거든요.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 옷차림도 세련됐습니다. 딸을 만나러 회사 앞에 갔을 때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후 9시가 넘었는데도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직장인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스칼렛을 만났을 때 딸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뭔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본 서울 시내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모두 화려하게 조명을 받고 있었고 강변에도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안전해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다보니 24시간 편의점, 치킨집, 카페들이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밤 9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하루 만에 깨달았거든요.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우리 딸이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아침 딸은 회사에 가고 저희 부부는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호텔 근처를 걸어 다니면서 한국의 일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보니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직장인들이 모두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새였어요.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고도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남성들은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바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점심때쯤 딸의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메뉴판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고 결제 방법도 복잡해 보였거든요.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뭔가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도움을 줬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주고 카페의 주문 시스템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들른 거였습니다. 그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호주에서 온 것을 알고는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자신도 대학 시절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면서 호주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시장을 꼭 가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오후에 그분이 알려준 동대문 근처 전통시장에 가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강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지만 나름대로의 활기와 정겨움이 있었어요. 각종 나물과 채소, 생선, 고기 등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기한 건 시장 상인들이 저희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호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직접 김치를 맛보라며 젓가락으로 떠서 주기도 하고 과일 장수 아저씨는 한국 배와 호주 배의 차이점을 몸짓으로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정육점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장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눈을 번쩍 뜨면서 한국 한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통역 앱을 사용해 가면서도 열심히 한우의 우수성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마블링이 얼마나 좋은지, 사료는 어떻게 주는지, 사육 환경은 어떤지까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분이 보여준 한우 고기를 보고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40년간 호주에서 소를 키웠지만 이렇게 완벽한 마블링의 고기는 처음 봤거든요. 호주산 와규도 유명하지만 한국의 한우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시장을 돌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음식과 문화에 대한 진정한 자랑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외국인에게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아내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본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모습과 오후에 본 전통적이고 인정 넘치는 모습이 한 나라 안에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함과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인상 깊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혼자서 전날 갔던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내는 호텔에서 쉬고 싶다고 해서 혼자 나선 길이었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보여준 한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육점에 도착하니 어제 만났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손님들도 있었는데 모두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분들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장을 운영한다고 소개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분은 경기도에서 한우 목장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호주의 목장 운영 방식에 대해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통역 앱과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를 기르는지, 목초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분은 김씨 성을 가진 젊은 축산업자였습니다.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한국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축산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목장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소들이 목에 착용한 센서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료 공급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소들의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40년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목장을 운영해온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기술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소들의 복지와 자연스러운 사육 환경을 중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씨는 제게 자신의 목장을 견학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면서 호주의 목장 운영 노하우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로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도 모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 거였습니다. 축산업계 전체가 한국과 호주의 기술 교류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딸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스칼렛도 깜짝 놀라더군요. 아버지가 하루 만에 한국 축산업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면서 신기해했어요. 딸은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면서 꼭 견학을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제대로 된 견학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을 보니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말 김 씨의 안내로 경기도에 있는 스마트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나가는 길에 본 한국의 농촌 풍경도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현대식 농업시설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목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장 같았지만 내부 시설은 거의 연구소 수준이었어요.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소들의 모든 생활 패턴이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첨단 기술이 소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개체의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견학을 다녀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해온 목장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거든요. 김 씨를 비롯한 한국 축산업계 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칼렛이 어느 날 저녁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건에서 문화적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큰 오해가 생겼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화를 내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스칼렛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 펜넬로피는 즉시 딸을 데리고 호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행을 반대했던 아내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었어요. 저 역시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의견에 동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스칼렛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아직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28살 딸의 이런 의지를 보니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며칠 후 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가족 상황을 들었다면서 스칼렛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업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씨와 함께 온 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일하는 박 과장이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스칼렛의 마케팅 경험과 영어 실력, 그리고 호주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과장은 스칼렛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호주를 비롯한 서구 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정부 지원 프로젝트라서 안정적이고 스칼렛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게도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호주 현지에서의 시범 사업 파트너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40년간 쌓은 목장 운영 노하우와 현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의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김 씨는 그런 부분들은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자신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각자의 전문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호주 축산업의 현실을 알고 있고 그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충분히 윈윈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스칼렛은 이 제안을 듣고 눈이 번쩍 뜨더군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정부 지원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조금 안심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3명 모두 각자의 고민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기회들이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호주에 있는 목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국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야 했어요. 그 다음 주 김 씨의 안내로 경기도에 있는 국립농업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박 과장이 한국 농업기술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며 특별히 견학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스칼렛도 함께 참여해서 가족 모두가 한국 농업기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유리온실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온실마다 다른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조명, 양분 공급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수직 농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농장처럼 넓은 땅에 작물을 심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서 층층이 쌓아 올린 선반에 채소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LED 조명으로 햇빛을 대신하고 영양분이 든 물을 순환시켜 흙 없이도 완벽하게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설명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기존 농법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일정한 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40년간 호주의 넓은 목초지에서 자연에 의존해 농업을 해온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축산 분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소들이 착용한 목걸 이형 센서가 실시간으로 체온, 심박수, 활동량을 측정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정기를 정확히 파악해서 번식률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사료 공급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각 개체별로 몸무게와 성장 단계,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맞춤형 사료를 자동으로 배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들의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해서 음악을 들려주거나 마사지 브러쉬를 작동시켜주기도 했어요. 연구원 한 분이 저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주의 목장 규모와 사육 방식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술과 호주의 광활한 목초지가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이미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파트너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저 같은 현지 경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스칼렛은 연구원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해외에 알릴 것인지, 현지 농부들의 수용성은 어떨지 등등 실무적인 고민들을 나누더군요. 연구원들도 스칼렛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답변해줬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농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더욱이 이런 기술들이 실험실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농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아내 펜넬로피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연구원에서 직접 본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농업 방식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 가족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과장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동시에 평생을 살아온 호주를 떠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스칼렛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제 입장에서도 40년간의 목장 경험이 이런 첨단 기술과 만나면 어떤 결과를 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호주로 돌아가서 목장 정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치밀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8개월을 보낸 시점에서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관광비자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호주로 돌아가서 목장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호주로 돌아가서 원래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그동안 박 과장과 김 씨는 저희 가족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정식으로 해외 농업 컨설턴트 제안서를 보내왔고 스칼렛에게는 농업기술 해외 마케팅 매니저 자리를 제안했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농업기술 시범단지에서 실제 시범 목장을 운영할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호주식 목장 운영 방식과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성공하면 다른 해외 진출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호주에 있는 목장은 40년간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5,000헥타르에 달하는 광활한 목초지와 2,000마리가 넘는 소들, 그리고 함께 일해온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내 펜넬로피는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좋다고 했지만 평생을 살아온 호주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65세에는 너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낸 8개월 동안 느낀 것들이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인상 깊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40년간 쌓은 경험이 이곳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스칼렛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젊은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결정적인 순간은 호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에 찾아왔습니다. 김 씨가 파주 시범단지에서 준비한 환송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젊은 농업인들의 모습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2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각자 다른 분야의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호주 목장 경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이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진출도 단순히 사업 확장이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세계와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펜넬로피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좋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진정성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아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바뀌어서 호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스칼렛은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에 남아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분명히 했어요. 딸의 확고한 의지를 보니 저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호주로 돌아가서 목장을 정리하고 6개월 후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40년 만에 내린 인생 최대의 결단이었어요. 호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김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 느꼈던 아쉬움과 기대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주로 돌아가서 목장을 정리하는 6개월은 정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다행히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중 한 명이 목장을 인수하겠다고 나서서 큰 도움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김 씨와 박 과장에게서 오는 소식들을 기다렸고 파주 시범단지에서 진행되는 준비 상황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8개월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펜넬로피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 회화를 익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2년 전 봄 저희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이민자로서 말이에요. 공항에서 김 씨와 스칼렛이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칼렛은 그동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시작했고 벌써 몇 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는 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군요. 딸이 이렇게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국행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파주 시범단지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동안 한국 측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더군요. 약 50헥타르 규모의 목장에 최첨단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호주식 방목 시설과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소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목초지의 상태를 파악해서 최적의 방목 계획을 세우는 프로그램, 사료의 영양 성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들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40년간 경험으로만 해왔던 일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시설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었어요. 소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사료 첨가제, 분뇨를 친환경 비료로 처리하는 시설, 태양광 발전으로 운영되는 자동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달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65세인 제가 따라가기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젊은 연구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저의 경험과 그들의 기술 지식이 만나면서 서로 배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한국 목장들보다 30% 이상 높은 생산성을 보였고 소들의 건강 상태도 현저히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 성과가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젊은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심지어 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만든 모델이 한국 축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임시 체류자가 아니라 진짜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거든요. 아내도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서 이제는 시장에서 장복이나 병원 가기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스칼렛은 농업기술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했어요. 딸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2년 전 스칼렛이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의 걱정과 불안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안겨준 나라가 되었어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보람있는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의 농업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싶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